안녕하십니까. 복난자의 부동산 투자 9번째 시간입니다. 방아 뉴타운 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에 지금 방아 뉴타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기본 재건축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도시개발 사업에는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재건축 사업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공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 많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은 조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지주택 사업,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큰 아이템으로 큰 카테고리를 한 5개 정도 제가 이제 작성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방아 뉴타운은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역에 이걸 잘 잠깐만요. 어느 이런 지역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제 현장에 가보셔도 이게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도시개발인지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어떤 그 지역에 가보시면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방아 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몇 단지, 그 다음 신정동의 어느 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앞에가 타이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론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은 이제 이런 구분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도심권에서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좀 많고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심권보다는 약간은 이제 예가하게 빠져 있는,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은 뭐냐면은 어떤 수용 방식이 많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도 환지 방식, 수용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긴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한 사업자가 그 땅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자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택지 개발을 하든 택지 개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어느 한 사업체가 시공사가 됐든 어떤 그 지자체가 됐든 그 사업을 한다고 수용을 해가지고 다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판교라든지, 판교 그다음 위례라든지 이렇게 큰 택지 개발 지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수용 방식, 강제 수용 방식. 마곡지구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LH는 옛날 말로 하면 이제 LH 주택공사, 그다음 SH공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이런데 도시개발 수용 방식을 해가지고 수용하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도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인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아닌 민간 건설회사.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지제 여기 평택 같은 데 가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포라든지, 김포 이렇게 애각으로 빠져보시면은, 개인 건설회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이것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주거지에서 많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특히 뭐 용산이라든지 용산 주변 그 청량리 주변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어떤 구역에 조합원들을 모집해가지고 무주택자 조합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가 돼가지고 어느 한 구역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잠깐 자료로 동영상 동방송 자료 여기 지도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이 길에서 자 여기는 이 보이는 부분 왼쪽 부분은 재건축, 그러니까 방화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도 여기는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뭐 신길이라든지 어느 방배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보시면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재개발만 돼 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그 뉴타운, 예전에 말하는 뉴타운 아니면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서울 시내 300몇 군데 재정비 촉진지구는 거의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 90%, 한 10% 정도가 재건축, 주택 재건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오른쪽,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논을 다 수용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보상해주고, 이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땅을 이제 그 땅에다가 그 민간한테 이제 팔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13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그 땅을 이제 판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기 수익 사업을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다른 지역은 엠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사업을 SH에서 하고 공사 시공권만 하도급을 이제 개인 그 건설회사에다 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행은 SH공사가 한 거고요. 시공은 이제 건설회사고, 그 다음에 마고 엠벨리 13단지 같은 경우는 시행 및 시공을 같이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재건축이고 어떤 경우가 재개발이냐, 그게 약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 지우고, 그러니까 이 지도만 가지고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보시면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다 이제 탭을 다 닫고요. 여기 동영상 자료가 여기 있다. 자, 이게 이제 재개발. 왼쪽에는 재건축, 오른쪽으로는 재개발 요건을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걸보다 그 닥터 아파트라는 데서 이걸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재건축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걸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어느 한 지역에 그 노후 건축물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노후 건축물이 이제 구조물마다 틀립니다. 철골조 같은 경우는 한 40년, 그 다음에 뭐 30년, 그다음에 일반 건물들은 20년 이걸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건축 연도로부터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요건이. 그래서 그리고 재개발은 여기에 이제 오른쪽 화면에 띄워놨다시피 호수밀도라는 게 있고 뭐 노후도라는 게 있고 접도율이라는 게 있고 뭐 가소필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뭐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가지 조건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충족되면은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립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로 말하면 이제 구청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구청장이 이제 입안을 하죠. 이제 입안을 하는데 지정은 나중에 서울시장이 합니다. 근데 입안권자는 이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하는데 이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아까 재건축은 제가 말했는데 3분의 2 노후주택이 3분의 2 이상만 되면 돼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가소필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AND예요. 두 가지에 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수밀도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1헥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저기 있지만 그 섹터 그 면적에 6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얼마만큼 촘촘히 되느냐 이 말이죠. 1헥타를 찾아볼까요? 1헥타. 그러니까 그 면적의 그 가로 세로 곱하기 그 면적이 1헥타인데 거기에 60호가 있느냐 40호가 있느냐. 그럼 40호가 있다는 소리는 집들이 빼고 가지가 않다는 소리죠. 한 사람당 그래 좀 넓은 면적, 마당도 있고 좀 넓은 면적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죠. 60호 이상이 됐다는 소리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달동네처럼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재개발 기준을 호수 밀도라는 것을 기준을 삼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1헥타가 보니 평수로 말하면 3,000평이네. 3,000평 1헥타 3,000평이네요. 근데 3,000평 안에 60호 이상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노후도라는 것은 아까 노후 건축물의 이제 60% 이상 노후도, 전체 건축물 중 노후 불량 건축물 비중이 60%가 이상이 돼야 돼요. 노후도가. 그 다음에 이 접도율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접도율이란 말은 뭐냐면 폭 4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접한 건축물의 비율이 40% 이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 3m 이상 접한 건축물이 비율이 40% 이내라는 소리는 도로 여건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골목길, 그냥 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길에 그게 그 비율이 낮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이 만약에 60%다. 그러면 거의 맹지가 그러니까 뭐 7, 80%다. 그러면 맹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맹지가 없이 그냥 거의 다 막 도로에 앞뒤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재개발은 40% 이하니까 굉장히 열악하지, 열악해. 그래서 뭐 계단 타고 뭐 리어커인가요? 리어커 정도 들어갈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맹지도 많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소필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모양이 딱 정해가 사각형으로 정사각형 그게 아니고 막 세모난 거 뭐 다이아몬드 뭐 오각형 막 이런 전체 필지 중 9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필지 비율이 저기 4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은 반대로 이상입니다. 이상. 그게 그래서 뭐 조그마한 판자촌 같은 건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은 뭐 이제 또 둘 중에 하나겠죠.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일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뭐 사업이 그 해당되는 사업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이론적인 것을 너무 파고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냥 안 가셔도 아니 이런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이미 타이틀에 다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재건축이다, 이게 재개발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인데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사업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업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제가 뭐 데이터를 내보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 우리가 이제 뭐 재건축이 됐든 뭐 재개발이 됐든 사업성을 가지고 따지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우리 재건축 현장을 보여드렸지만은 재건축은 의외로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기반 시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 요건이 안 돼요. 재개발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여건이 도로가 여건이 좋단 말이죠. 뭐 접대율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호수 밀도라든지 이런 걸 안 봐요. 단지 노후도만 가지고 따지는 어느 섹터에 노후도만 가지고 순서가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 역으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도로가 아주 많고 넓은 도로가 많이 접해 있다는 소리는 결론은 그것은 거의 도로가 사도도 있지만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정부 땅이라는 거예요. 정부 땅. 그러면은 나중에 국공유지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부에서 뭐 그 도로를 가지고 입주권을 조합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재건축 현장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자예요. 현금 청산자로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합원 수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조합원 수가 조금 많이 적어요. 의외로 보시면은. 그럼 조합원이 적다는 소리는 결론은 일반 분양이 많다는 소리고, 그러면 일반 분양이 많다 하면은 재개발 현장보다는 재건축 현장이 사업성만 놓고 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가 그만큼 면적에서 어떤 데는 이제 청산자 비율이 뭐 거의 막 4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재개발은 이제 그러지를 못해요. 재개발은 이제 그래서 잠시만요. 그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도 이게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거 건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개발. 그러면 이제 왼쪽이 재건축이고 오른쪽이 이제 개발이라 하죠. 재개발.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재건축은 토지 이걸 이제 구분을 이제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 그리고 왜?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만 조합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무조건 나머지는. 일단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오화예요, 오화. 엔드가 아니고 토지. 그 토지 소유자도 일정 면적 이상이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 근데 토지는 없어요. 내가 토지는 없는데 건물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정부 땅이라면 정부 땅 위에 건물이 이제 있는 경우도 뭐 있어요. 무허가 건물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원래 권리관계 남의 땅인데 내가 뭐 건물을 또 내 앞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
뭐가 건물자도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이 청산자보다는 조합원자가 이제 많이 있다 이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면은 참 뭐 이마저도 복잡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을런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에다는 뭘 넣으라고 했냐면 면적을 놓으시라고 했어요. 면적 제가 항상. 그러니까 어느 섹터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면적을 놓으시고 여기다는 조합원 수를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몇 평이 나와야 된다? 자, 40평을 제가 항상 기준으로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40평, 그러니까 10,000평이다. 그러면 조합원 수가 만약에 6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 한 10,000평 됩니다. 10,000평 되는데 200명이 조합원 수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개념적으로 봤을 때 1인당 뭐 200명 잡았을 때 10,000평이면 50평을 갖고 있는 거죠. 50평.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조건 하나하고 두 번째 조건은 큰 나대지가 이제 없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뭐 10,000평에서 6구역 같은 경우는 나대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 한 1,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1,000평.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대형 주택지에서 그거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건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촘촘하게 다 자기 조합원들이 있었다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면적을 한 40평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만 보면 40평 이상인 데를 고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업성에서는. 실제로 이거 공식을 한번 본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물건도 괜찮습니다. 다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제가 40평 넘은 현장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본 적이 없고, 재건축에서는 이제 제가 많이 본 사례들이 있고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요. 일단 여기 화면 내려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입안을 이제 구청장이 이제 해서, 주민 공람을 하고요. 구의회 의견 채취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서울시 쉽게 말해서 광역 단체장이죠. 올립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구역 지정을 이제 해달라고 하는 저기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섹터를 잡아 나가겠다 해서 이제 선을 이런 식으로 이래서 자 이런 형태 어느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안전진단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이 이제 필수한데, 이제 단독주택은 이건 생략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게 없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역을, 주민설명하고 지방의 의견 정치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죠. 그래서, 그제 아마 우리 방안 누탄 같은 5구역이 구역 지정이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돼서 추진위원 승인이 났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단계가 아직 입안도 안 됐어요. 입안 자체도 안 됐고, 나머지 1, 4, 7, 8은 아예 해제가 됐고요. 거기는 해제가 됐고, 자, 2구역은 아직 아직 처음 시작도 아직 안 했죠.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죠. 구역 지정이 안 됐고,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주민의 과반수 이상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이제 승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추진위원장 홍길동 해가지고 승인서를 내주죠. 그게 이 단계가 방안 노트로 설명해 드리면은 3구역하고 5구역입니다. 추진위 승인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데는 그 요건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감정 그러니까 애까지만 그러니까 감정 그것도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그 가격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정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때도 한번 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신청, 관리처분 전에 이제 할 때 한번 한 3번 정도 알려줘요. 종전자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 있게 보실 게 뭐냐, 조합 설립 요건, 동의 요건을 좀 세부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조합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조합 설립이란 말은, 결론은 이것은, 우리 주식회사로 말하면 회사가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그 회사 사장일 거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설립이 돼야 그 조합장이 있는 거지, 사장이 있는 거지, 회사도 없는데 뭐 사장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때,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하나의, 법인격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의미상.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안 하는데,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은, 다 조합장 앞으로 이제 신탁특기도, 나중에 추후에 재산도 신탁특기도 내야 되고, 법인 그것도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장도 공무원에 준한 어떤 자격 요건도 또 갖춰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면 이제 75%, 그다음 토지 면적이 이제 2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플러스 건물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5% 동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엔드예요. 오화가 아닙니다. 엔드 전체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은.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단지 내가, 이 단지 구역 섹터가 되어 있는데, 상구역 내 형제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택 단지 내 또, 사업장에,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내에 이렇게, 사업시에 인가를 받았던, 예전 30년 전 그때 당시 주택 단지로 간주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20세대 이상을 사업시에 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는 또 별도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공동주택과 똑같아요. 동으로는 50%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이 형제 아파트만 놓고 봐서는 또 4분의 3, 75% 이상. 이렇게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 아파트 이런 단지가 없으면은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머릿수의 75%, 그 다음 면적의 3분의 2.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주택 단지 내에 이렇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구역으로 말하면 산미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3구역으로는 형제 아파트.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내가 이렇게 워낙 큰 섹터를 그리다 보면은, 주택 단지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또,
아무리 주택 단지 바깥에 동의가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동의를 따로 구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어느 사례를 보면은 그 아파트 사람들이 뭐 알박기 형태가 막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동의를 했는데 조건이 됐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이 뭐 4분에서 75% 동의를 안 해가지고 뭐 사업이 안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악용을 하자 보면은. 근데 이제 거의 그런 일은 또 없어요. 왜냐면 다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막 있었다면은 뭐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오래된 아파트, 35년, 뭐 40년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찬성하면 찬성했지, 오히려 반대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아파트, 상구역의 형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동의율이 뭐 9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힌트가 하나 이제 들어갔죠, 이미. 무슨 뜻이냐면은, 재건축 현장에 갔을 때, 빌라가 많다, 어느 구역에 빌라가 많다면 어떤 뜻이겠어요? 빌라가 많다는 소리는 토지 등 소유자는 75%는 금방 받습니다. 이 힌트예요, 힌트. 그죠? 그러니까, 빌라 10평, 땅 지분 10평 가진 사람이나, 그 옆에 땅을 1000평, 2000평 가진 사람이나, 카운터는 똑같이 카운터를 한 표예요, 한 표씩.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간 데를 보셔야 돼요. 적절하게. 그래서 빌라는 많은데 나대지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암만 해도 토지 등 소유자에서 면적에서는 빨리 도달이 되는데 토지 면적 3분의 2에서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은 뭐 빌라는 별로 없는데 단독주택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 많고 빌라는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의외로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들이 많다는 소리, 사업성은 좋을 수는 있어도 현장 컨디션 쉽게 조건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을 수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라는 게 뭐 재개발도 어렵지만 재건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까 면적상으로 사장님 면적상으로는 40평 이상 무조건 다다익선이라 해가지고 50평 60평 되면 좋다 딱 생각해가지고 딱 했는데 사업성만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러는데 사업성 좋으면 뭐예요?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와버리면 말짱꽝이죠, 말짱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에서 동의율이 많이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많다는 소리는 도로 접도율이 높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래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발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꼭 굳이 재건축이 아니어도 뭐 상가 건물을 지어도 되고,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큰 땅을 가지고 뭐 70평 80평 가지고 뭐 5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 빌라 업자들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이 실질적으로 현장 동의율이 좀 낮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합 설립 인가가 추진율 승인까지 50%니까 추진율 승인은 거의 어디든 납니다. 나요. 뭐 50% 동의가 안 나가지고 저 헤맨 데는 없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현장들은 많이 또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들을 이제 받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의율이 뭐 70%, 뭐 65% 다 됐고 75%니까 그다음 면적은 뭐 또 다 됐다 전제하에 뭐 70 몇 프로 70% 다 됐어요. 몇 프로 한 5%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금방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게 의외로 또 꼬이면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동의하시는 분들 60% 70%는 금방 도달이 됩니다. 금방 도달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찻대고 포대고 하면은 청산자들 빼고 뭐 상가 건물들 도로변에 있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빼고 뭐 하면은 실질적으로 몇 프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이게 추측을 해내는 거죠. 추측을 그죠? 이게 과연 재건축이 될 거냐, 조합이 설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어느 누구도 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온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베팅이라고 봐야죠. 직관력에 의한 베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75%다 받고 3분의 2 면접 받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그죠?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게 나는 다 가겠다. 심지어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인데, 시공사가 선정되고 아니죠. 그러니까 바뀝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그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 설립 인가 나고, 그다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가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근데 재개발은 또 틀립니다. 이게 약간 기본 틀은 거의 비슷한데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내용들이 좀 틀려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 순수하게 이제 민사 매도 청구로 되는데, 재개발은 토지 수용,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기 공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이렇게 현금 청산자들한테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강제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재건축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나자마자 바로 매도 청구를 보통 합니다. 바보같이 저 시공사 선정 사업시 인가 난 다음에 그 다음 매도 청구 들어가 버리면은 이미 늦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도 청구 하는데 그 시간 다 뺏겨가지고 추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철거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 이 매도 청구 다 끝나야만이 그 착공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 2, 3년을 또 이렇게 헤매는 데가 있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참 이제 그래가지고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끼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그 다음이 아니고 사업시의 인가 D입니다. D.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사업시 인가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시공사 선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요건, 현장의 컨디션가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8.2 대책 이후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이제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량이 이제 한정된 물량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자건만.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뒤바뀜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고자 해도 적당한 내가 고를 수 있는 물건들이 선택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또 가격대가 또 올라가고, 두 번째는 또 조합 설립 인가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확실성에서 자꾸 확실해져 가지 않습니까? 확실해져 가기 때문에 확실해진다는 소리는 결론은 불로소득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확실해지면 그만큼 내가 이득금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구역 지정되기 전에, 아주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사가지고 끝까지 가면 제일 돈을 많이 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쭉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냥 방안 6구역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제일 확실한 데는 6구역이에요. 6구역은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 사업시 인가지 아직 안 났죠. 사업시 인가 나면은 조합 설립 인가 났고요. 이거 헷갈리니까 제가 지워야 되겠다. 이거 자꾸 지워봐야지. 자, 그러면은 6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났고 사업시 인가 신청 중이에요. 그래서 사업시 인가 나면은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기준으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 기준으로 6구역 같은 경우는 보통 2천에서 상가금 건물이 막 3, 4층 있는 건물까지 한다 하면은 2천에서 2,500 정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3구역하고 5구역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6구역보다 한 단계 아래라 그랬죠. 여기를 조합 설립을 하려고 열심히 지금 동의서를 걷고 하고 있습니다. 3구역하고 5구역하고는 두 군데는 똑같습니다. 조건에 추진료 승인 났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조합 설립을 받기 위한 75% 토지 등 소유자의 75%와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받아내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추진위원장은 그 조합은 추진위원회는 당연히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총회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힌트를 어디로 얻으셔야 되냐면은 조합 창립 총회 공고문이 붙으면 이 구역이 이 조건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은 틀려요. 예전에는 간혹가다 관례적으로 보통 약간 동의서를 안 받은 상태에서도 막 총회를 했었어요. 총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예전 이야기입니다. 예전 이야기. 예전에는 해가지고 또 뭐 문제가 됐었고 또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명확합니다. 절대 어느 75%를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공고문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확인한 다음에 공고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공고문이 난다. 지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담벼락에 어느 해서 조합 창립 총회를 몇 월 며칠 날 합니다. 이렇게 공고문이 붙어 있으면 여기가 조합 창립 총회 요건이 다 됐구나. 그러면은 큰 저기 없다 하면은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이게 조합이 설립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금지가 된 게 언제라고 그랬죠? 매매 금지가 되는 게 조합 설립 인가예요. 그러면은 공고문으로 붙을 때로부터 인가일까지는 길게는 한 5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더 나는 불안한데 지금은 뭐 아직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됐으니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최소한 공고문 창립총회 공고문 붙으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렇다 하면은 가격대는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성이 걷어지면 걷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구역은 아까 2,000에서 2,500이라 하지만 지금 3구역, 5구역, 그러니까 그게 이제 1+1 물건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또 이게 세 번째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시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한 우타운 세 번째 시간은. 근데 이 방한 우타운을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디든 맞춰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른 지역에 재건축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마천 거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방배도 있습니다. 방배 5구역도 제가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다른 구역들 있으면 똑같은 룰이니까요. 방한 우타운이라 하지만은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1+1 물건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1+1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한 구역에 있는데 그 면적하고 금액 기준을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2개를 주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다음 구체적인 종전자산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전자산에 대해서 예정 추가 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 같은지, 그것도 예정 내용이지만 약간은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구역이 지금 1+1 물건이 2,000에서 2,500 정도의 1+1이 되려면 최하 뭐 한 3, 4층 돼야 돼요, 건물이. 2층이어도 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1+1이 안 됩니다. 그래, 1+1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들은 당연히 1+1이 해당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면적, 그 다음에 금액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한 100평이면서 1층 단독주택 그건 돼요. 금액으로 하면 돼요. 금액으로. 근데 면적으로는 안 되지만 금액으로 됩니다. 면적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3하고 5구역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 2천은 안 넘습니다. 2천은 안 넘는 것 같고 보통 1,500에서 2천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로변 같은 경우는 당연히 2천까지도 근접합니다. 3, 4천 건물 같은 경우는 6구역은 한 2,500까지 근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2구역 같은 경우, 2구역 같은 경우 또 그 단계 한 단계 아래 똑같은 조건이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1,500 아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0 이게 거기는 구역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뭐 혹여나 매물이 나온다 한다 하면은 한 1,500 아래입니다. 1,500 아래.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3단계로 이렇게 그냥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존치 정비 구역이란 말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해제 잘못하면 이제 해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촉진구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안이 모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은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뭐 분명히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쓴다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직감이 가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자신 있다 하면은 뭐 원 플러스 원 물건은 뭐 1,300이든 뭐 1,200이든 1,500 안짝으로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서 들어가서 내가 최대의 수익률을 보는 거죠. 해제되면 해제되는 대로 또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해제된 구역들이 4구역이나 이런데 1구역 뭐 7구역 이런 데가 많이 해제되는 구역들이 빌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보통 매매가가 2천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절대 골목길에 있는 걸 사시면 안 되겠지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그럼 도로변에 있어요. 최소한의 내가 해제됐을 때 여기다가 빌라 업자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 아니면 내가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사야만이 안전한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실은 제가 봐서는 없어요. 손해는 없죠. 이거 뭐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남들 돈 벌 때 못 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 거 만약에 반대입니다. 뭐 이게 잘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돈 싸들고 2,500째 사러 가실래요?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또 사신 분도 있고요. 사실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어요. 못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확실하잖아요. 뭐 더 이상 뭐 시공 선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주도 뭐 빨라질 거고 내일 모레 뭐 내년 한 1년 뒤 정도 되면은 뭐 분양 신청하고 철거 철거까지는 좀 빠르고요. 뭐 분양 신청 해가지고 관리처분 뭐 총인까지 한다 하니까 그러면 뭐 3, 4년 뒤에 입주한다 하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내가 이미 개발 이익을 내가 다 부담하고 내가 빨리 들어가겠다. 그리고 확실한 물건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 과감하게 걸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구역 5구역은 이제 중간 정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뭐 다 아실 거예요. 좀만 더 관심 가져보시면 다 이런 오픈된 내용이니까 조합에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로는 73%를 73% 이상 받은 걸로 이미 추진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토지 면적 3분의 2도 다 소진 3분의 2는 이미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역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만 뭐 75% 2%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뭐 2%에서 뭐 모르겠어 제 눈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만 아무튼 좀 2%에서 몇 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된 바로는 이제 면적은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면적은 3분의 2에 대한 면적은 확인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70% 가까이 받았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될지 조합이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단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어느 시간 지나봐야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여기는 방안 우탄뿐만이 아니에요. 재건축 서울 시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어느 지역에 일정한 시간 지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뭐 못하거나 아니 조합 설립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일몰제 적용돼가지고 해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해제를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제가 되면은 거기가 이제 또 난개발이 되겠죠. 난개발이 되던가 아니면 또 주민들 또 똑똑하면은 또 재건축 방식으로 아닌 다른 사업 방식으로 또 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8구역이라는 데가
거기가 이제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해제가 됐어요. 해제된 다음에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충분히 스터디를 하시고 또 한 다음에 뭐 투자를 하시든 또 매매를 하시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팔아야 또 누군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이런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안하니까 파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꼭 필요하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나이도 한 70대 넘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대화,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대부분, 그게 한 80~90%가 될 거예요. 사실, 이제 매도자의 어떤 심리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워낙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발이 된지는 알아. 분명히 아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3구에 5구에, 2구에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 7, 8년 내가 어떻게 못 기다려. 10년 못 기다리고, 6구에 가서 3, 4년 못 기다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독주택 예전에는 서울의 변두리였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쌌었어요. 싸가지고, 지금 그나마 이제 마구치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세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연세도 드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큰 주택 팔아서 상가금을, 아니면 주택을 팔아서 애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또 보탬 또 해주고 증여도 좀 해주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팔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일 거고, 이제 사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마곡지를 보니까 마곡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 살려고 하겠죠. 이게 좀 뻔히 3, 4년 전에 4억 2천 2차 분 같은 경우 5억 초반에 분양했던 게 지금 어찌됐든 제일 저가로 한다면 9억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호가로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딱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것은 100% 팩트입니다. 100% 팩트고요. 나머지는, 그 호가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카페에서라든지 어떤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은 제가 거론하고 싶지가 않고요. 정확한 팩트는 실제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그건 100% 팩트니까요. 그걸 참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호가하고 실제 국토해양부 거래가하고 제가 엊그제까지만 확인했을 때도 분명하게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엄청난 계율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특히나 국토해양 호가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가격대를 한번 파악을 비교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에 마곡지구가 많이 이제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든 아니면은 수요자를 할지라도, 들어오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암만에 거의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기존의 아파트 마곡지구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죠. 방안 우타운 쪽으로 해서 미래에 내가 아파트화, 이미 이제 긴등마을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재건축 단지가, 단독주택 재건축이 아파트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5억 초반이 지금 10억, 실지 거래는, 거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거래가가 11억 5천까지 찍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방안 우타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가 됐든, 아니 내가 집이 없는데 아파트를 하나 갖고 하고 싶다, 실수요를 하고 싶다 하든,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많이들 사시려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잘 맞으면은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의 마무리가 또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이제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은 당연히 초과이익 환수제가 되겠죠.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는 되고 단독주택 그런 거 없습니다. 재건축 무조건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은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처가이익 환수제까지 또 접목을 해보면은 아까 토지 면적 재개발 재건축이 꼭 유리하느냐 재개발보다 불리하냐 아니 그 유리하냐 또 세금까지 다 집어 넣어보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저기 현장을 파악해봤을 때는 그래도 재건축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아직껏 이게 제가 경험상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옆집 얼룩 부분은 빼고 내가 재건축 옆집 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건 빼고 초과분이에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진력 승인부터 이제 준공까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는 너무 추진력 승인을 빨리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초과이익 그 금액만 세금만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될 경우 같은 차라리 추진력 승인을 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게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잘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조합원들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현금 청산자들 그 토지 수용과 매도 청구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은 이제 세입자들 다들 이제 세입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입자들. 근데 그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재개발은 있어요. 그래서 뭐 가구당 얼마씩 해가 1인당 얼마씩 해서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그런 거 없습니다. 재건축은. 그래서 나중에 명도할 때 집주인들이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재개발은 임대 의무 비율이 재건축보다는 좀 높습니다. 임대 의무 비율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은 좀 높고요. 근데 재건축 임대 비율이 없냐? 아니에요. 재건축도 임대 비율이 있는데 크게 틀로만 잡으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채팅방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염창동 이 편한세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매할지 말지 고민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개별적으로, 제가 이분 때문에 제 상담을 여기서 시간도 다 마무리가 됐고, 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상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충분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뭐 간단한 내용들은 제가 얼마든지 바로바로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염창동 이 편한세상 분양권 이 부분이 어떤 현장을 좀 컨디션이 뭔지를 제가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이거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우리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하고 저희 사업장 번호도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방안 뉴타운,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